이번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하는 건데,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때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부동산 임대 관련 과세 표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첫 번째가 우리 월세. 우리 월세도 10%를 부과해서 우리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 없어요. 물론 면세 사업자라면 뭐 좀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과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장에 대한 월세이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급 받는 뭐 그 기간 때문에 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면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우리 서민과 저 같은 서민들이 집의 월세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죠. 주택의 임대를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 부가가치세 가지고 신경 쓸 건 없죠. 그럼 여러분들 회사 다니실 때 뭐 업종 그 업무가 달라서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건물은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어요. 그냥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 좀 있으면 다 법인으로 돌려 있을 텐데, 그럼 세금 계산서를 다 청구할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너 월세 낼 때 됐다라는 의미로 시그널 보내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면서 청구라고 보내주죠. 그럼 일반적으로 월세는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 거래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월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세금 계산서 과세의 세금 계산서 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럼 월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할 거고, 당연히 이 월세의 공급 시기는 우리는 약정일이에요. 월세 언제 주기로 했다. 그 날짜가 공급 시기가 되게 되겠죠. 그럼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해서 들어갈 건데, 또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잡는 게 간주 임대료죠.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우리 보증금의 정기 이자율만큼 매출이다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자, 혹시나 하는 말인데,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깡패지. 그 간주 임대료를 과세 표준으로 봐서 그 간주 임대료의 10%를 매출 세액으로 보고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그럼 과세 거래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증빙을 지금 발행할 대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과세 거래로 보고 과세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4번 칸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럼 이 4번 칸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과세 유형을 14건별을 선택해야지 4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얘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죠. 그래서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하고 입력하는 날이 틀린 경우가 더 많을 거고, 말일이 월세 내는 날이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공급 시기가 틀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 날짜도 틀릴 거예요. 그죠? 말일이 아닌 이상은. 얘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날 14건별로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고, 얘는 월세 받기로 한 날을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니까 이 두 개는 같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이 월세는 뭐 약정된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좀 더 보면, 자,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건, 얘는 우리가 계산하는 산식이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있으면, 얘는 월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말을 안 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부 다 연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년간 이자율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보증금 보유 일수를 만큼을 일할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보유 일수를 365로 나눠준 날짜를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 20년도 넘어갔으니까 365일이에요. 전년도는 찝찝하게 말할 때마다 66이 나올지 65가 나올지 찝찝했지만 또 이제 3년간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다음번 찾아오기 전에 저는 정년퇴직하고 싶어요. 왜냐면 세무이금은 신경 안 쓰는데 세무일급은 66, 65, 366, 365 마음대로 내요 계속. 근데 날 범위서 수익 가면 척수가 틀려서 금액이 틀리게 나와요. 그럼 마음 엄청 심란하겠죠. 그래서 계속 봐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볼 필요 없잖아. 그래서 걔네들도 내는 사람이 그냥 신경 쓰나 봐. 그래서 아니 366이면 전부 다 366 가야 되는데 법 문제 안에서 365일 하래. 그럼 손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왜 컴퓨터는 우리 4의 배수 해면 알아서 366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문제 65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는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간주 임대료가 나오면 자, 우리는 지금 이 간주 임대료의 10%를 이제 매출 세액으로 봐서 우리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는 우리 부담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처리를 할 거죠. 부담하는 사람이 이제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약정을 걸 수도 있는데 그럼 부담하는 사람이 그냥 세금과 원가라고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출세액을 가져다 주는 지금 매출세액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매출세액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할 때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부담할 때만 비용 처리하는 거지 임차인이 부담하면 돈 받는 거 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가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하는 거 가지고 보면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매출 전표에 14건별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아래 분계를 할 때에 임대인 부담이다라고 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간주 임대료 10%가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14건별을 하면 과세 표준을 간주 임대료 쓸 거니까 그러면 임대인 부담일 때는 세금과 공과로 해서 800번대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 그런데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신고하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에서 신고는 우리가 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돈을 예를 들어 보통 예금 받았다면 보통 예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이 서식할 때는 지금 우린 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때 보면 간주 임대료 납부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에 보시면 그게 이제 간주 임대료가 세금과 원가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제 질문하는 건데 그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차인의 입장이었죠. 임차인이니까 간주 임대료를 주고 있지. 누군가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주고 있겠죠. 그런 걸 회계 때 본 거고 지금 우리 이제 임대인의 입장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건 사실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죠? 그럼 시기 지금 입력할 건데 입력할 때는 이 정기예금 이자율만 확인을 하고 왜냐면 이 이자율에 따라서 간주 임대료가 틀려지니까
색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갱신할 때에 그때 갱신 일자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K랩은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갱신 일자까지 다 써줘요. 엔터만 쭉 치고 가면. 스마트에는 아예 칸을 달리 해가지고 줄을 달리해서 쓰기 때문에 많이 놓쳐요. 갱신 일자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에는 지금 우리가 안 만지고 TAT 1급에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보일 거지만 우리 K랩에서 그럼 할 때 마우스 쓰시는 분들이 놓칠 수가 있겠죠. 근데 엔터 쭉 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냥 엔터 치고 나가는 걸로 습관 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좀 봅시다. 자, 우리 컴퓨터 회사는 9103번 D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 가시면 저녁반 했던 거 들어가 있어요. D 드라이브로 가시고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1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월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으로 적절히 처리하여 6월 30일자로 전표 입력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8%임을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 시킨 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그리고 우리는 6월 30일 전표 입력. 그럼 뭐 하나씩 할 수 있지만 얘 둘이는 매일 매출 전표에 하나 입력해서 한 번에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월세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우리 계정 과목을 우리는 임대료 수입인 400번대를 써야 돼요. 제품 매출을 임대료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매출인 400번대가 매출이다라고 했죠. 그럼 임대료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상거래는 매출이에요. 우리 회사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는 게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오늘 돈 못 받으면 매출 채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세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 수입을 쓰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특이한 경우라고 말한 거는 본 문제에 한해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럼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를 쓰라는 이야기고, 그런 말이 없으면 원래 이 서식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400번대로 매출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지금 월세는 이미 반영되어 있대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만 하면 되죠. 이런 말 없으면 우리 시험에서 가끔씩 놓치는 게 그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만 반영하라까지만 시킬 때가 있는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만 적혀 있는데 내용 보면 월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세금계산서 적절히 발행하였으면 적혀 있는 건 월세도 1번 칸에 쓰라는 이야기인데 간주 임대료만 써서 감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만 하라고 할 때 그때는 간주 임대료만 쓰고 그냥 부가가치 신고서 하라 그러면 월세도 쓰고 간주 임대료도 쓰고 그렇게 한국말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먼저 보고 쭉 입력할 건데 입력하는 법 우리 다 잘 알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들어가서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강릉식당 1동 1층 101호. 면적은 300제곱미터 식당이고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자, 다음 둘이 상사 1동 2층 201호 면적은 300제곱미터 사무실이고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얘는 지금 한 달만 꼈죠. 지금 끝나는 날이 4월 30일까지 있는 마지막 달만 껴서 30일이라고 산정해 준 거죠. 그럼 계속 엔터 치면은 갱신이라고 시작 날짜가 나오니까 종료일만 써주면 되죠. 그럼 2022년 4월 30일 날은 5천만 원에 45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 두 달 동안 내역이 이제 61일치가 바뀐 보증금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적용 이자율 확인하고, 이게 옛날에 안 나왔었어요. 이게 보이도록 안 했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여기 눌러라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편하죠. 자, 그럼 특별한 문제에서 말 없으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 자, 지금 제가 둘이 상사 클릭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있죠. 여기에 있는 간주 임대료다 과세 표준이다고 적혀 있는 얘네들은 이 칸별로의 정보예요. 오른쪽 완전 작은 칸별에 입력하는 거에 대한 정보고, 이 아래에 소개라고 적혀 있는 애 있죠. 얘는 여기 거래처별로의 정보예요. 거래처별로 정보. 그럼 얘 둘이 다 합친 전체 정보는 우리는 이 아래쪽이 필요한 거죠. 여기 아래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은 지금 이 신고하는 게, 이거 신고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총 과세 표준을 간주임대로 계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 건데,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럼 간주임대료 이 금액만큼을 이제 우리는 또 신고서에 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이제 이 금액인 거예요. 전체 합계에 있는. 자, 그럼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이 금액의 10%인 41,803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 그냥 부가세 신고서 따로 열 필요 없겠죠. 매매추전표 쓰고 갈게요. 자, 그럼 지금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가 언제죠? 지금 얘는 6월 30일이겠지 말이. 그럼 매매추전표 6월 30일로 가서, 자, 그럼 과세 유형은 뭐죠? 14건별이고 간주 임대료고. 그럼 간주 임대료가 얼마였죠? 41만 8,032원. 저는 왜 안 쓰고 있었는지. 14건별이 맞는데 14건별의 습관이, 습관이래. 그 옵션이 공급 대가를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 11번을 일단 써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 41만 8,032원 쓰면 10% 나오죠. 그리고 나서 14로 바꾸면 그냥 문제없이 될 거니까, 굳이 공급 대가 만들었다가 썼는데 이하고 금액이 끝 단위가 틀리면 마음만 심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써요. 근데 어떤 분은 또 14건별로 해서 금액 그냥 흐트려 버려요. 그냥 아무 숫자 1이나 2 치면 그 다음 내 입력한 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쓰고 어차피 끝 단위 저사니까 옆에 직접 바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거래처 쓸 필요 없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대변 이것만 필요한 거죠. 대변. 차변은 필요가 없어요. 차변 필요 없는데 안 지워져요. 아니, 차변 필요, 아니 대변 제품 매출은 필요 없어요. 근데 안 지워져. 그래서 여기에 차변을 덮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이때 우리가 부담하면 세금과 공가, 우리가 돈 받는 거면 받는 거, 받을 거면 미수금, 뭐 그렇게 써줄 거죠. 그럼 우리가 부담이니까 세금과 공가고,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이 돈이니까 이 돈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41,803원이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제가 항상 얘를 일부러 이렇게 내려둬요. 보려고. 자, 그럼 이제 14건별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 금액은 이제 저장해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4월부터 6월로 갔을 때 여기 4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만큼 부가세 매출세액이 늘어난 만큼 방금 회계 처리가 부가세 예수금 늘어났잖아. 그래서 같이 전부 다 잘 처리가 된 거죠. 만약에 직접 여기에다가 처리한다면, 직접 여기에 금액을 쓴다면 일반 전표에 분계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에 쓴 게 아니고 여기에 직접 입력하고 일반 전표에 반영하라 그러면 그 아래 분계만 일반 전표 6월 30일에 써주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시키는 걸로 나와서 제가 그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 창 닫으실 때 저는 아니요라고 주로 해요. 근데 얘라고 하신 분은 그 다음부터 열 때 얘가 아니고 아니요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마지막 내가 입력했던 모습 보겠다는 거니까, 아니요는 내가 전표에 입력한 내용을 불러드리겠다는 거니까 아니요라고 해야지.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 작업한 거 보고 싶으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장하는 걸 권해요. 시험 때 또 이거 연습하다가 시험 때도 아니요 누를까봐 그럼 윽소리 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기출 문제 안 풀었죠.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 왜냐면 이 15글자 중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한 거고, 이제는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575페이지로 가시고, 쉬워요. 회사는 1175. 자, 575페이지에 1175.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럼 자, 1번. 다음에 매출 매입 자료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 분계 포함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명세서 제외를 작성하시오. 단 본 문제에서는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자율은 1.8% 적용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걸 신경 쓰지. 자, 그럼 먼저 자료부터 볼게요. 자, 매출 자료가 있죠. 임대 수익에 대한 게 6월 임대료에 대한 거 외상으로 잡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네요. 자, 보증금 5천만 원에 1동 1층 101호 100제곱미터 사무실. 보증금 5천, 월세 150. 그리고 자, 기간은 2년.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지금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혹시 무슨 그 간주 임대료 임차인 부담한다 이런 말이 있는지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없네. 특별한 거죠. 자, 그리고 임차인이 삼성 상사고, 자, 매입 자료가 있네요. 사무실 직원 회식으로 다음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했다. 서울식당은 일반 과세자다. 문제 이상하죠? 다른 거랑 섞어서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 이게 지금 이 서식이랑 다 된 게 아니고 얘가 그냥 너네 주문 알아서 다 풀하고 딱 던져 놓는 거예요. 얘도 하고 쟤도 하고. 그럼 얘까지 해서 자, 같이 볼게요. 우리 이거 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매입 매출 자료하고 다 할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자, 날짜
6월 30일이 작성일자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부동산 임대 수익에 관련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임대료고 금액은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삼성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예, 외상했으니까 이번 외상에서 외상매출금 나오면 되고 우리는 임대료 수입인 400번대로 예,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메인 매출 전표부터 다 써놓고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갈게요. 자, 아니다. 죄송해요. 간주 임대료 써야 되니까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 예, 열어놓고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 가서 자, 지금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거래처가 방금 삼성 상사고 1동 1층 101호 면적 100제곱미터 사무실이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이자율은 1.8%니까 일치하죠. 자, 그럼 이제 얘 입력 끝났으니까 저장 눌러두고 제가 얘 먼저 한 이유가 6월 30일자에 간주 임대료 써놓고 가려고. 그럼 얘 14건별이고 자, 저는 11번 했다가 14로 바꿀게요. 간주 임대료 73,770원. 자, 그리고 분계 혼합. 당연히 특별한 말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가 7,377원이다. 자, 여기는 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월세가 다른 날이었다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는 여기다 쓰는 거라는 거, 이 날짜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매입 자료에 사무실 직원의 식비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카드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이고 무슨 카드예요? 국민카드고 일반 과세자니까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날짜가 6월 9일 서초식당이에요. 그죠? 아, 서울식당이네. 아, 서울식당이에요. 자, 그럼 날짜 6월 9일로 가서 자, 얘는 57번 카드 과세 우리 회식비고 금액 11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서울식당이고 카드사는 국민카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4번 카드 하면 미지급 금액 카드사 붙고 우리는 복리후생비 꼭 이거 카드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아니죠.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이렇게만 분계가 들어오면 돼요. 미지급 금액 카드사의 복리후생비. 자, 그럼 입력 끝났죠. 자, 그럼 이제 하라는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에서 클릭해서 지금 방금 매입 썼으니까 들어올 거잖아요. 4월부터 6월 하면 방금 입력한 서울식당 거 들어왔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고 그럼 이게 끝난 거잖아. 얘는 그죠? 이제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세서도 끝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4월부터 6월 가면 월세 들어와 있고 간주 임대료 들어와 있고 방금 회식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죠. 그죠?
어려운 건 없는데 많이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해야 되는데 TET 2급 보신 분은 안면이 있을 거예요. 걔 시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원래 얘 이런 애들 아니었어요. 그냥 작성만 막 시키다가 이제 TET 2급이 인기가 좋아지는데 전산세무 2급이 못하니까 이제 그 스타일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산세무 1급 이쪽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합격률이 다시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이걸 옛날에 못 보던 스타일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무 1급 공부하는 사람들도 당황을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얘도 이제 프로그램들 전부 다 익숙해져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 한 개 가지고 시간 많이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면 자주 반영되는 거 아는 것도 내가 열어봐야 반영되더라, 얘는 안 되더라 이런 걸 아니까 전부 다 열어보셔야 돼요. 또 하나 더 봅시다.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스타일로 등장을 해요. 다시 점수를 작게 주고 싶어서 651페이지 회사는 1181. 자, 지금 우리 회사 쓸 때에 117로 방해했고 1181 이렇게 쓰고 있죠. 뒤에가 75회차 기출문제고 얘가 81회차 기출문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기출문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백제의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1.8% 가정함. 자, 임대 내역이 각 편의점이 있고 을 노래방이 있고 위 임대료는 매월 말일날 받기로 계약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하고 있다. 왜 적었어? 지금 시킨 게 뭐죠? 얘만 작성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얘만 작성하면 끝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제에 적혀 있는 지시만 하면 돼요.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가서 4월부터 6월 각 편의점 동 없으면 뛰어넘고 1층 1호 200제곱미터 편의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을노래방 2층 2호 200제곱미터 노래방 2.8%니까 맞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끝이죠.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죠. 이렇게도 나오니까. 자, 아쉽게도 얘는 자, 여러분들 기준을 이렇게 잡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15회차 중에 2번 나왔구나. 이 정도로 이제 빈번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제가 2번만 풀면 지금 이 책에 기출문제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뒤로 가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제외하고는 저와 같이 문제를 웬만한 건 다 풀려고 할 거예요. 연습에서 수업하면서 이렇게 다 풀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2번 나오면 이 정도 기간에 2번 나왔구나, 2년 반 정도 안에 이 정도 나오구나 라고 평균 내면서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진도로 갑시다. 컴퓨터 회사도 9103 교재 361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저하고 부가가치세 이론 볼 때, 구조 볼 때에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우리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 면세사업자가 그럼 최종 소비자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과세사업자들 사이에 껴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소비자한테 더 많이 전가되는 누적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에서 그때 제가 4단계 그린 것 중에 3단계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자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그 누구한테든 우리가 재화를 공급을 하고,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면 매출 가격을 받을 거고, 그럼 과세사업자는 누구든지 간에 매출세액을 받아서 우리 회사는 세무서에 이걸 가져다 주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원재료를 매입을 해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매입 가격을 주고 매입세액도 주고 나서 이 매입세액은 줬다가 돌려받을 건데, 그런데 이때 취득하는 이 원재료의 순원재료가, 순자 붙는 거는 뺄 거 다 뺀 거죠. 그럼 이 원재료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란 말은 얘가 면세품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 면세품을 우리한테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일 거고, 아니면 일반 농업인한테 사올 거라는 거예요. 주로 아마 여러분들 세무이국 공부하실 때도 많은 선생님이 통조림 회사 가지고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통조림의 원재료가 복숭아라든지 뭐 생선 꽁치나 참치라든지 이런 걸 사서 과세품인 이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죠. 그럼 지금 이 의제매입세액은 전제가 우리 회사는 과세사업자인데 원재료가 면세품인 거예요. 이 면세품 중에서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지금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면세 사업자라면 우리 이틀 전인가 저하고 수업할 때에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가 발생해서 부담이 많이 됐잖아. 그때 이 과세사업자한테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겠다는 게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했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매입세액은 면세품이기 때문에 원래 없다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올 때는. 그런데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해줄 건데, 그냥 무작정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면세사업자한테 우리가 매입한다면 사업자한테는 꼭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제가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고 한 번씩 말하면 여러분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부 다를 이야기해서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그 등이 현금 영수증 다 포함한 표현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꼭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얘네들을 받지 않으면 의제매입세 공제는 안 해줄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의 모순을 해결할 목적도 있지만 사업자도 내가 산 원재료 가격을 줄일 수가 있잖아. 104만 원치 샀는데 만약 4만 원 돌려주면 난 100만 원 가지고 산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사업자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럼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할 건데 농업인한테 매입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런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빙을 받을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상에 필요한 증빙은 없어서 무증빙이 될 건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 없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영수증이라고 표현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라는 표현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없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농어민은 중요한 게 농어민 매입부는 얘는 제조업만 되는 거예요. 농어민 매입부는 제조업만 되기 때문에 본 문제에 하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혹은 법인 음식점이라 가정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일단 그 농어민 매입부는 전부 다 제거시켜야 되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랑 관련이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지면 이건 일반 전표로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카드로 매입한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쓸 거예요. 벤사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회계의 특징이에요, 제도에.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주 할 건데, 아주 설명하셔도 되겠죠? 하는 거? 시간 보수가 당황했어요. 자, 그럼 이걸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하는 걸 무작정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당연히 여율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여율을 해주게 될 건데, 자, 예를 들고 보면 이 여율이 2의 배수예요. 우리 외우기 편해라고.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것 순서대로 표현하면 일단 해주는 게 제조업이 있고 음식점이 있는데 제조업은 일반 법인 그리고 중소기업,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을 2의 배수로 해서 얘는 102분의 2, 얘는 104분의 4, 얘는 106분의 6, 얘는 108분의 8의 공제율을 쓰고 있을 거고, 자, 우리는 최소한 얘 둘이 알아야 되는데 세무이급되기 2개 외웠죠? 그럼 이번엔 얘도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 더 잘 사는 애가 있네 라고 해서 이제 102분의 2도 하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비율을 해준다는 건 이 매입 가액의 이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매입 가액의 공제율을 해주는데 과거 옛날 16년도 이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한도가 없는 시절에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했던 거야. 의제매입세 공제 받는 율이 식당들이 일반적으로 80 몇 %였어요. 식당이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을 야채, 고기, 생선을 자기 매출액의 80%를 산대.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무서가 조사를 한 거예요. 용역 의뢰해서. 그랬더니 이걸 원재료로 한 매출액 대비 계산해 봤더니 약 35%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법인 사업자는 30%, 개인 사업자는 40%만큼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한도로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마치 평소에 자기 거 돌려받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줄이니까 난리 나서 한시적으로 5%씩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는 35,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죄송해요. 제조업은 35, 음식점은
45 이렇게 아닌데 45 이렇게 하다가 그놈의 선거 때문에 또 한도를 5%씩 올려줬어요. 근데 뭐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처럼 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연장하고 있지 다시 내릴 수 있는 거 아예 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몰 기간이 되면 그다음에 연장 1년 이내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와서 지금 이제 40%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신경 안 써도 돼요. 한도 계산은 우리는 친절한 컴퓨터가 해줄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도 계산하는 건 원칙은 과세 기간 걸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세 기간 걸 가지고 한다라는 말은 이 과세 기간 걸 한다는 말은 확정 신고할 때에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확정 신고 때 할 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 신고할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정 신고 때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예정 신고 때는 그냥 하는 거고 확정 신고 때 과세 기간 걸 해서 예정 때 했던 거 뺀 나머지를 확정 때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기간 걸 가지고 하는 이 확정 신고할 때에 하는 방법이 과세 기간 분에다가 빼기 예정 신고 분을 하면 확정 신고분이 나오게 되겠죠. 확정 신고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건데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1영년으로 하는 거예요. 1영년. 2000년이라는 건 그 해 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20년도 거만, 2019년도 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1기와 2기의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날 때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기에 25%를 그 매입 1년 동안 매입한 거 봤더니 1기에 매입한 게 25%고 2기에 매입한 게 75%예요. 그럼 50% 차이 나죠? 혹은 뭐 20%나 80% 이런 식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한 과세 기간으로 매입이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나죠. 그럼 복숭아는 여름에만 할 건데 복숭아를 가지고 통조림 만든 거는 1년 내내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경우가 많은 여름에 2기에는 매입이 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가 한도 초과 나가지고 많이 못 받을 거고 1기에는 우리가 살 일이 없으니까 매입이 없어서 공제 못 받는 불편한 부당함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한도 계산을 1영년으로 가지고 얘는 12월 달에 계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은 1기와 2기가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이 치우친다는 기준이 50% 이상이 차이가 날 때예요. 근데 이 1영년 계산을 해주는 거는 얘는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이렇게 하는 탭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면 그럼 1영년으로 하는 회사들은 1기 때 1기 예정 때도 그냥 공제받고 1기 확정 때도 그냥 공제받고 2기 예정 때도 공제받고 이제 마지막 2기 확정 때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해서 1기 거 전부 다 하고 2기 예정 거 뺀 나머지를 공제받을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는 그냥 가다가 한도 계산을 한 번에 할 거니까 한도를 모르잖아. 그러면 나중에 한 번 해줄 게가 아니고 한도 계산 안 할 때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4번 중에 3번 거는 그냥 공제해 줬으면 이제 1년치를 계산해서 3번 앞에 했던 거는 빼고 나머지 해주겠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그걸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럼 한도 계산을 1학년의 매출액을 가지고 거기에 방금 말했던 40%의 한도율이면 40% 한도만큼 매입액을 인정하겠다. 그럼 그 매입액에다가 공제율 104분의 4든 106분의 6, 106분의 6은 얘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면 104분의 4든 102분의 2든 곱해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앞에 기공제됐던 건 빼고 나머지가 확정 마무리에 공제액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도 등장을 할 거니까. 자, 회계 처리까지 보면 시간 조금 걸리니까 우리 쉬었다가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보고 실기 문제 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